네, 저는 유근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평생을 언론계에서만 활동을 했습니다. 정치 활동을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바를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펴는 게 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이냐 북한 수용소 군도냐. 인데 이 책에 담은 제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책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 사회에서 사는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켜야 하느냐? 그 이유를 좀 알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젊은 후배들로부터 종종 간혹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공산주의나 막시즘, 사회주의, 혁명주의에 대해서는 그걸 믿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가 않느냐.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열정도 없이 허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래가지고요, 이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를 지켜야 되는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켜야 되는지 다시 알 수가 없을 정도다. 뭐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겠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기가 없이 못 살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도 못 살고,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공기가 중요한 줄 알고 삽니까? 물 없이는 못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평소에 절절히 느끼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도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물처럼 되고 공기처럼 돼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여건이 이게 자유로운 사회가 얼마나 절실한가에 대한 그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사회와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주의가 자유평등 박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잘 모르는 젊은이들에게만 이 잘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설득력 있는 논리로 설명해줘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그걸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자유란 이런 것이다, 자유사회란 이렇게 좋은 것이다 하고 설명하는 거 가지고는 이게 젊은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젊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자유주의 아닌 사회, 자유와 민주와 공화가 없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는 거를 뒤집어서 이런 세상이 아닌 세상, 반대되는 세상은 어떤 사회냐 하는 거를 가르쳐 줌으로써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는 깨우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한번 살아볼래? 끔찍한 사회입니다. 이 끔찍한 사회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살기 싫은 사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열린 사회와 그 적이라고 붙인 겁니다. 이건 물론 칼 포퍼가 한 얘기지만 제가 그거를 표절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말을 좀 빌린 겁니다. 열린 사회의 그 적. 열린 사회의 그 적의 종류 모델로서 저는 한 12어 가지 종류를 꼽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본주의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본주의.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또 광신주의적인 사회가 있습니다. 그냥 사이비 종교 믿는 것 같은 사회. 거기서 교주가 어리석은 백성들을 좌지우지 쥐었다 폈다 하는 사회, 그런 게 있고요. 배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이라는 거는 무조건 배척해요. 그죠? 우리 지구상에는 우리밖에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우리 문화만이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민족은 이거는 배척해야 될 것, 다른 문화는 이건 무가치한 것. 이래서 이 국경선을 폐쇄하고 대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 내부적으로 쇄국적으로 사는 것, 이런 사회가 또 이게 아주 참 살기 어려운 사회인데 그런 게 있고요.
또 자의적인 지배, 이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고 대통령이면 대통령, 왕이면 왕, 또 폭군이면 폭군이 칼을 들고 막 그냥 흔들면서 생사여탈권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제 멋대로 살리기도 하고 제 멋대로 통치하는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숭배 사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신처럼 떠받드는 사회. 단순히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라 하느님 그 자체예요. 세상에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인 숭배 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살아보실래요? 끔찍합니다. 그다음에 집단주의 사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6시서부터 밤 10시까지 모든 것을 한 시간표에 따라서 100명이면 100명, 1700만 명이면 1700만 명이 똑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활 버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자유분방하게 사시는 분을 그런 집단주의의 울타리에 가둬놓고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에 밥 먹어, 공부해, 12시에 땡, 이런 식으로 살면 아마 여러분들 질식할 겁니다. 그런 게 있고, 무정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얘 국가도 필요 없고, 정부도 필요 없고, 그냥 군중 떼거리만 있으면 돼. 그래서 떼거지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고함 지르고, 저희들이 그냥 막 허자는 대로 막 휘젓고 다닐 때, 정부가 없을 때, 경찰관이 없을 때, 군대가 없을 때, 정부 조직이 없을 때, 그 어떻게 보면 해방되는 것 같죠? 말로만 듣기에는. 그러나 그거는 무서운 사회입니다. 거기서는 정글의 법칙, 사자와 호랑이밖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매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 대해서 모르게 만들고, 그리고 혼자만 비밀을 알고,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살면 그건 바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체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한 가지 사상만을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사상만을 믿어야 된다. 그 한 가지 사상 중에서도 그냥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주 생성에서부터 우주 소멸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드는 그런 그 무리한 사상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살기 힘들고요. 병영사회. 여러분들 군대 물론 당연히 가야죠. 그러나 자유가 거기는 이제 없고 단체 생활 중에서도 아주 엄격한 군대 같은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평생을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군대 내무반 같은 삶이 평생을 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사실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그 다음에 야만의 괴수. 그건 뭐냐 하면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회가 아니라 이 미치광이 같은 어떤 광신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야만적인 살육과 상어 중어와 아주 미개한 아주 동물적인 상태로 빠져버린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술이 극도로 취했다고 가정합시다. 10사람이. 그런 사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반지성. 이 지성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이 지성이라는 게 있어야 문명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지성이고 지식이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어떤 이 광신적인 상태로 판칠 때 또 낙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다 잘못할 수 있지만은 너는 유태인이야 하고 여기다 낙인을 찍고 등에다가 너는 이 나쁜 족속이야. 너희 부족은 열등해 하면서 도장을 콱 찍고 또 이 이마에다가 옛날에는 여성이 조금만 잘못해도 여기다가 어떤 그 흉상을 그려 놓습니다. 지셨어요. 근데 그런 낙인을 찍히는 상태 이것도 무섭죠. 네. 덮어놓고 재판도 거치지 않고 너는 나쁜 놈이야, 나쁜 사람이야 하고 도장을 콱 찍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컴플렉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야. 다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사탄을 쫓는 무리다. 악을 쫓는 무리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구원한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나 부처님,
이런 분들이 구하는 거지, 공자님이나. 어떻게 아무나 사기꾼 같은 친구가 나와서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좀 똑똑하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참 살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대충 설명해 드린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도 자유민주 사회가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자유민주 사회가 이 세상에 이렇게 다 많은 게 아닙니다. 52% 내지 60% 가까운 나라들이 전 세계 한 130여 개 국가가 있다고 가정할 때 다들 우리처럼 자유민주 사회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 일본, 카나다, 미국, 서유럽, 싱가포르 뭐 그런 정도가 문명지대지 그 밖에만 나가도 다 영어를 써서 안 됐습니다만은 굳이 써야겠습니다. 일리버럴 데모크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롭지 않은 민주주의. 민주주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전혀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어요. 전체주의죠. 그 전체주의적 또는 권위주의적인 사회가 전 지구상에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한국이 아주 나쁜 나라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외국 이태리 아말피 해안도로에 가보니까 이렇게 잘 해놨더라. 응? 또 카나다 어디 북부에 가보니까 이렇게 도시가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한국은 참 헬조선이야. 한국은 살기 힘들어 나쁜 나라야. 응?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아 있을 걸로 짐작되는데 한국을 떠나서 한번 가까운 이웃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참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가를 생각하는 나라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될까 봐 어느 나라라고 예를 들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서유럽이라든가 카나다,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여러 가지 시설이 우리보다 좋은 점이 있죠. 우리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조금 앞선 나라지만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 비해서 참 살기가 힘들고 불편하고 독재가 있고 마구잡이로 그냥 너 마약하는 사람이지 하면은 쏴 죽이고 즉석에서 이런 나라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가 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다른 나라와 많이 비교를 하세요. 예. 우리가 열 손가락에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무슨 어용학자처럼 지금 나가려는 뜻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제가 결론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자유롭지 않은 사회에서 한번 살아보시라 이거예요. 그런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보든가 아니면 제가 설명드리는 바와 같은 것을 좀 읽으시고 자유가 없는 닫힌 사회, 막 폭력이 지배하고 독재자가 군림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자의에 의한 통치가 횡행하고 마적대 같은 사람들이 휩쓸고 다니고 깡패들이 막 시장을 동네를 습격하고 하는 사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집단주의가 병영사회, 군대 같은 사회를 사는 건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걸 잘 귀담아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민주 사회가 아닌 권위주의, 전체주의, 독재 이런 사회에서 한번 살아보시라. 살아볼 기회가 없으면 책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알아보시라.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유민주공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헛다리 짚는 게 됩니다. 우선 제1차 말씀은 여기서 마감을 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 1948년 8월 15일에서 오늘의 일까지가 우리의 현대사입니다. 대한민국 이후의 역사.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선 안 될 역사,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관해서. 가짜 뉴스는 그저 덮어놓고 대한민국은 이런 게 왜 태어났어? 하는 거고요. 모든 걸 나쁜 짓만 하지 좋은 짓은 별 관계 없다. 라고 보는 거. 그래서 전부 하나도 좋지 않은 일만 있었지, 뭐 이 친일파만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고, 그래서 이런 나라는 어떻게 좀
헬조선은 없어져야 하고 이런 식으로 현대사를 극도로 일방적으로 나쁘게만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좀 진실에 가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데 이렇게 솔깃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학을 하고 자기 나라를 폄하하고 대한민국은 나쁜 나라야 하는 쪽으로 편견이 고정되는 것 같아서 사실에 위배된다. 그렇지 않다. 물론 저는 대한민국 역사의 100%가 다 10가지면 10가지가 다 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쁜 흐름도 있습니다. 인권 요인도 덜어 있었고요. 이 경찰 국가적인 행패도 있었고 또 뭐라 그럽니까? 군사 권위주의도 있었고요. 인권 요인도 있었고 공안 세력의 탄압 정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07과삼 빛과 그림자가 다 있는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일수록 빛과 그림자 중에서 빛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은 그저 요만큼 희미하게 있고 95% 이상이 전부 깜깜한 암흑천지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우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주장과 연구는 할 수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이 잘한 것만 연구하겠다. 나는 대한민국이 잘못한 것만 연구하겠다. 그래서 책을 써내고 하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세를 교육하는 교과서만은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어떻게 자기 나라 역사가 온통 나쁜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교과서로 채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2세를 영혼을 도둑질하지 말고 2세들이 객관적으로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였다. 이렇게 가리키는 게 한 나라의 교과서지. 대한민국은 태어날 게 아닌데 태어났다. 온통 나쁜 짓만 했다. 온통 더러운 사람들만 있다.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 손자를 위해서라도 청소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이야기라는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한 연화문 가지를 썼어요. 문제점이 있는 거를. 물 좀 마실게요. 우선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견해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이 변호사님 말씀이 당신이 검찰청 고위 검사를 했을 때 후배 기자들을 뽑아놓고 보니까 상당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각중에 미국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왔냐. 근데 그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를 폭격하지 않았습니까? 1940년대.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앉아서 당할 수 없으니까 반격을 해서 일본한테 이겼어요. 2차 대전에서. 침략은 일본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점령군이 피점령군 국가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건 정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당시 민족은 있었지만 국가는 없었어요. 식민지밖에 없었어요. 그냥 국제법상으로는 한국은 일본의 일부로 지도상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자존심상으로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이래 여전히 존속한다. 이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고 조선반도 당시의 조선반도는 일본의 영토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으로서는 일본에 상륙하는 기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네. 들어와 놓고 보니까 소련이 또 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도 연합군이니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산까지 점령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미국이 부랴부랴 소련에게 말한 거예요. 야, 우리가 38도까지만 갈 테니까 너희도 38도까지만 와라. 이건 소련이 좋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합의하에 북한 땅과 남한 땅에 들어온 거예요. 전후 처리를 위해서.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전후 처리를 위해서. 그 전후 처리가 된 다음에 이게 그냥 나갔은 게 아니라 소련은 이 북한 땅을 자기네 어떤 그 영향권 하에 두고 싶어 했고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한국을 자기네 영향하에 두고 싶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 한반도가 적화된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 대한민국을 세운 건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미군이 우리를 먹으러 들어온 게 아니라 일본의 황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다 뿐인 겁니다. 그걸 우선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한반도는 그러면 왜 분단이 되느냐? 이건 오로지 미국과 이승만 때문에 분단이 됐다. 이런 그 오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성립되기 훨씬 전에 북한에 이미 단독 정부가 들어섰어요. 먼저. 우리가 먼저 단독 정부를 세운 게 아니라 북한에 이미 단독 정부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게 북조선 인민위원회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정당들 전부 탄압하면서 인민위원회가 권력을 휘두르고 토지혁명을 하고 그냥 혁명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 혁명의 대상이 된 사람이 도망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우리도 그걸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북한의 인민위원회라는 단독 정부이 먼저 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남쪽의 단독 정부를 다음에 만든 거예요. 이 선의가 뒤바뀐 겁니다. 이걸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대한민국이 저희들이 사실상은 장악하고 있다가 대한민국 있으니까 옳다고 나가고 나중에 세운 것처럼 조작을 하는데 북한이 먼저 단독 정부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에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건국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전 세계적인 최고의 문명, 세계사의 최고의 문명이 있는가 하면 후진적인 문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문명이 이 근대 문명이라는 겁니다. 물론 근대 문명 싫다. 기계도 싫고 산업도 싫고 나는 밀림 정글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근본적인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가장 선진적인 문명은 근대 문명이었습니다. 이건 물론 서양 사람들이 앞서서 시작했지만은 나머지 세상 사람들도 다 선진 문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선진 근대 문명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민국가. 거기서는 자유평등 박애가 헌법으로 보장되고 이 국가의 공생활의 주체가 개인이 됩니다. 집단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어떤 계급이 틀어지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주인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너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 집단에 들어와서 집단이 시키는 대로 해. 이러면 여러분 못 살아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실래요? 내가 얼마든지 그걸 그냥 방관하겠습니다. 개인이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너 미술 그리지 말고 청소해. 응? 너 음악하지 말고 어디 회사 사원돼. 이러면 당신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중요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이 있는 나라, 그게 국민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의미는 가장 선진적인 근대 문명이 나온 근대 자유민주, 국민국가, 그리고 개인이 주인이 되는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민국가를 세운 거. 우리 5천년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혁명입니다. 위대한 혁명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왕이 이시조선, 조선 왕조가 지금까지 계속이 된다. 또 히틀러와 같은 나치의 그런 독재가 존속한다. 또는 공산 독재가 존속이 돼서 이제 일당 독재를 한다고 가정해 볼 때 이 자유민주주의 근대 국민국가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한미동맹이냐? 왜 동맹 없이 못 사느냐? 그러나 한국이 미국, 중국, 소련, 러시아, 일본 속에 이렇게 동그만이 있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우리가 제일 약해요. 이럴 때는 기중 나은 친구하고 동맹을 맺어서 보다 나쁜 어떤 그 상대방에 버티는 거. 그게 그게 외교입니다. 외교 없이 그냥 친구도 사귀지 말고 온통 모든 걸 그냥 적에 맡긴 채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사대주의가 아닙니다. 반자주가 아니고 자유민주 체제를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생각을 공유하는 강대국 미국과 손을 잡은 거. 이걸 다행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거 없었으면 6.25 때 날아갔어요,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위대한 수령 노래 부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막은 게 한미동맹이에요. 그럼 미국이 우리를 먹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왜 한국을 책임져 해가지고. 근데 이승만 박사가 그냥 들이받고 싸워가지고 간신히 얻어낸 겁니다. 네? 근데 그나마 그게 있어서 우리가 안보를 지켰고 경제를 이만큼 일으킨 거. 근데 언제는 우리가 미국처럼 되겠죠. 하지만 미국처럼 되기 전 우리가 아직도 혼자서만 살기는 힘들 때는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라는 게 뭐냐. 이게 온통 대한민국은 그냥 독재국가인데 비로소 민주화가 1980년대에 된 것처럼 보이겠죠. 저 역시 유신체제 하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유신체제의 그 공안 세력이 어떻게 그냥 사람이 입만 뻥끗해도 와서 그냥 글도 못 쓰게 하고 말도 못 쓰게 하고 시원찮은 말 대들면은 잡아다가 족치고 해가지고 미웠어요. 그래서 저도 대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에. 그러다가 고초를 겪었어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잘 돼서 민주화가 성공한 겁니다. 물론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들의 헌신적인 투쟁, 그것이 큰 역할을 했고 그걸 높이 평가합니다. 민주화의 흐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다른 힘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을 처음 세웠을 때 1948년에 제 초기 헌법 그 자체가 너무 잘 된 겁니다. 거기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라고 딱 못을 박으니까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신군부처럼 좀 강하게 하려는 사람이 나와도 차마 완벽한 독재 체제를 가지는 못한 거예요. 네? 그 헌법 때문에. 그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걸 아십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 세력도 야, 헌법에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못 박았는데 너희들 왜 독재해? 이렇게 싸울 명분 반쯤 먹고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초기부터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독재국가다 이렇게 못을 박았으면은 싸움도 힘들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지만 대한민국이 1989년 6월 10일에 60항쟁으로 처음 민주화가 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처음 세웠을 때 헌법 때 이미 한국은 민주화가 된 겁니다. 단지 그때 정권이 이 헌법과 이 간격이 있어가지고 엉뚱한 데로 나가고 급한 불마저 끌어다 보니까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싸움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자체가 이 민주국가였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민중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민중 얘기 많이 듣죠. 누가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하지 말자고 합니까? 심지어는 보수 정권까지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중을 위해야 됩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갑질하지 말고 호혜 평등을 이룩하고 복지를 확대하고 이렇게 민중을 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그냥 세금 걷어서 다 그냥 해결하자. 국가 돈으로 해결하자라든가 또는 민중 독재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떼거지가 때만 쓰면 되는 거. 법이고 무엇이고 무시하고 그냥 100만 군중이 밀고 들어가면 다 된다 하는 의미의 민중주의도 있습니다. 그런 민중주의는 조금 잘못 나가는 거죠. 이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라는 건 대의제 민주주의와 법치 민주주의라 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해서 상권 분립을 하고 밑으로부터의 지나침도 위로부터의 지나침도 동시에 견제하면서 법에 의한 통치를 탁 밀고 나간 건 역시 대의제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 여당 야당이 서로 견제하고 그래서 어느 하나가 휩쓸어 먹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꼭대기에서 독재를 하는 건 하나가 휩쓸어 먹자는 거고 밑에 그 대중이 거리로 나와서 휩쓸어 먹자는 것도 이게 혼자 먹자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그냥 휩쓸어 가는 거 그걸 막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민중은 위해야 되되 민중은 끝까지 우리가 위해야 되되 민중주의에 덫에 걸리는 일은 경계하자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통일에 대한 이해. 통일? 우리를 반통일, 자유민주 세력을 일부에서는 반통일 세력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민족화해위원회라는 데서 성명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이 남조선의 보수 패당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혁명으로 가자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래서 남북 화해를 반대하는 자들은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도대체 남북 대화를 누가 반대합니까? 남북 화해를 누가 반대합니까? 문제는 뭐냐? 어떤 통일을 원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은 어떤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아무 통일도 다 좋습니까? 자유민주 통일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독재 통일도 괜찮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일만 되면 다다.
그게 적화 통일이든 무슨 통일이든 통일이면 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걸핏하면 잡혀가고 수용소 끌려가고 밥 굶고 두들겨 맞고 공개 총살하는 그런 세상으로 통일되는 것도 통일입니까? 그런 통일은 아니죠. 정치범이 들끓고 수용소마다 그냥 시답지 않은 일을 하고 정치범으로 끌려서 일가족이 그것도 들어와서 살고 이런 통일은 통일이 아니에요. 그건 죽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자유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이라야만 합니다. 아무 통일이나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수니 진보니 좌파니 우파니 떠드네 이게 뭔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은 그래요. 이 우파나 보수는 전부 나쁜 거다. 이건 수구 꼴통이고 변화를 바라지 않고 영감태기들이 앉아가지고 꼰대 같은 소리 나는 게 보수요 우파다. 이렇게 알고 진보는 이건 무조건 무슨 소리가 있어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물론 이 세상에 보수 수구꼴통 좋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여기에는 물론 보수 세력이 젊은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제가 탓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다만 이런 겁니다. 보수도 있어야 되고 진보도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에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테두리 안에서의 보수를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거슬리는 보수? 이런 보수는 독재 보수입니다. 이런 보수와는 나는 싸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건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테두리 안에서의 진보라야 합니다. 자유와 인권이 빵을 구실로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독재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진보?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가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거기 보수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어요. 단 그 보수도 그 진보도 일치하는 게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유지하자. 헌데스는 둘이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경제정책에서 외교정책에서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 동성애 문제라든가 무슨 이 교육 문제라든가 교육 중에 지방자치 문제라든가 이후에 탈퇴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그런 문제 가지고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어요. 보수와 진보에 큰 차이가 있죠. 그러나 프랑스면 프랑스, 영국이면 영국, 베네수엘라면 벨지움이면 벨지움, 노르웨이면 노르웨이 같은 이 자유민주 국가와 자유와 인권 체제를 유지하자는 데 있어서는 좌파든 우파든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면 그렇게 가야 돼요. 민주적 보수와 민주적 진보가 서로 의회 민주주의 테두리 아래서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자유민주 인권의 원칙을 지키면서 정책적으로 보수하고 진보하고 이런 시대를 상황을 지향해야지 좌익 독재나 우익 독재로 가겠다. 이런 의미의 좌우 대립은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을 하는 것으로 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그럼 민주화도 어느 정도 하고 산업화도 어느 정도 하고 정부화는 세계 둘째가라는 서로를 정도로 발전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좀 문화국가가 되자 이제는 문명국이 되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보수나 진보나 좌파나 우파나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그렇고 보수의 수준도 그렇고 좌파의 수준도 그렇고 진보의 수준도 그렇고 세계적인 문명의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아요. 너는 뭐냐 그러면 나도 이르지 못했죠. 그렇지만 보기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문명의 조건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먹고 살기에 급급한 단계까지도 우리가 계속 보충을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못 사는 사람, 양극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나 복지, 경제 문제에 지금 먹는 문제에 우리가 신경을 집중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냐? 인간의 문명국이라면 이거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자 이겁니다. 어떻게 높아지는 거냐? 높아진다는 건 문화국가가 돼야 됩니다. 응? 소위 civilization, 문명화 돼야 됩니다. 이게 무식하고 거칠고 저수준의 보수, 무식하고 거칠고
수준 낮은 좌파, 진보.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수와 진보가 동시에 격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품격 높은 사회를 지향하는 거. 이것을 제가 다음 단계 우리가 가야 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품격 높은 사회, 문명적인 사회라, 품격 높은 문명적인 좌파, 문명적인 우파라는 건 어떤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성과 감성, 예술, 문화, 감성, 이것이 풍부한 사회가 돼야 되겠다. 교육도 그 방향으로 갑니다. 아름다운 인간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암만 우파 좌파 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각박하고 잔인하고 거칠고 유치하고 하면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이 아름답고 심성이 곱고 문화 수준이 높고 감성이 풍부하고 예술적이고 우정을 좋아하고 서로 선의를 발행하고 이런 마음의 인간이 개개인이 됨으로써 그래서 문명국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제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서 이제는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거. 요새 힐링이라는 말 많이 들리죠. 저도 절실히 공감합니다. 힐링을 하자. 우리 마음의 상처. 그동안 우리가 현대사를 살아오면서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 상처받고 해서 심성이 매우 정말 초췌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마음을 치유합시다. 예술로, 아름다움으로, 선의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보다 품격 높은 문명국으로 나가자 하는 게 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